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총정리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서 찍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1편에 찍은 거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에서 찍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흥보가입니다. 흥보가 이제 줄거리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주제는 이제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 조선 후기 부조리한 사회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배경은 조선 후기고요. 성격은 이제 해학과 익살이 넘칩니다. 아셨죠? 그리고 풍자와 또 서민적인 거, 또 교훈,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갈래는 이제 판소리 사설이고요. 전통 방식의 계승, 이제 전통 계승인데 어떻게 보면 설화가 있습니다. 방위 설화 또는 박타는 처녀 설화, 뭐 이런 설화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판소리가 되는 겁니다. 판소리. 흥보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박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전 소설로 완성된 게 이제 흥보전이고요. 신소설이 이제 연애각, 그다음에 뭐 현대 소설은 이제 다양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서술상 특징을 보실까요?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해진 조선 후기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관이라는 거죠. 정신적 가치관보다는 유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보다도요. 또 흥보의 매품팔이를 통해서 이 관청의 어떤 제도가 문란하다, 교란돼 있다, 뭐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요. 또 양반인 흥보가 매품까지 팔게 된 것은 어때요? 신분보다는 경제 활동이 중시돼 있다. 상업 활동, 이제 신흥 부가 더 활동이 중시됐다는 겁니다. 신분보다는 돈이라는 거죠. 또 몰락하는 양반과 신흥 부자의 빈부격차 등을 잘 보여주는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빈부 갈등 아셨죠? 예. 또 가난을 뭘로 웃음으로 지금 극복하죠. 예. 그래서 서민적 해악성이 잘 드러낸다 이 말이고요. 창과 안일이가 서로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자어가 많습니다. 한자어도 인용이 많이 됐고요. 상층 언어, 이제 양반의 언어와 또 하층민의 언어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 섞여 있다는 거예요. 또 다양한 구어체, 일상적인 이제 구어체 표현이 많고요. 현재 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많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의 현장감과 사실감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또 리듬감이 형성되는 부분이 어떤 측면이냐면 동일한 어구가 반복된다든가 대꾸가 이제 반복된다든가 또 3, 4조가 막 반복되면서 세 글자 네 글자 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이 되면서요. 나열하는 게 많습니다. 그 나열이 나와도 역시 리듬감을 주는 요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이 많습니다. 또 해악이 넘치죠. 예. 서민적 취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민중들의 힘겨운 그런 생활상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또 3, 4조, 4, 4조의 운문과 산문이 섞여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시대적 사회상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적 사회상에서는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죠. 그렇죠? 몰락하는 양반이 생기고 상인이 등장하고, 그렇죠? 신흥 부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층이 분화됩니다. 이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로 이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셨죠? 예. 창과 안일이가 이제 판소리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창이라는 거는 노래인데 주로 현재 진행형 대사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막 긴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물의 정서가 막 고양됐을 때 음악의 가락으로서 그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어때요? 긴장하고 감흥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창입니다, 여러분. 또 노래하는 내용에 따라서 장단에 따라 맞춰서 부릅니다. 빠르기죠, 장단. 또 안일이는 뭐냐면 이제 사설이라고 하는데요. 서사적인 전개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와 소리 사이의 이야기 줄거리를 요약해주거나 또 이야기의 진행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 또 인물들 간의 대화 또는 사건 및 갈등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또 관객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또 구술로서 판소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듯 서술하는 겁니다. 서술. 예. 그래서 해학적인 부분은 안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셨죠? 예. 창과 안일을 서로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단이죠, 장단. 장단은 가장 느린 게 진양조고요.
가장 애절한 볼입니다. 가장 구슬프고요. 아셨죠? 중몰이는 중간 빠르기로 담담함이 특징이고요. 중중몰이는 약간 빠르긴데 춤과 흥겨움이 드러납니다. 막 통곡 또는 활보 이런 장면. 또 자진몰이는 빠릅니다. 빨라서 사건이 막 나열될 때, 또 격동적이고 급박할 때 우리 자진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휘몰이는 가장 빠른 장단입니다. 그래서 매우 분주할 때 이런 장면일 때 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단어 및 구절풀이로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자진몰이 장면을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이 장면에서 뭡니까? 남루한 차림으로 환곡을 얻으러 가는 흥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은 뭐 칠해라는 단어 있죠. 칠해, 편자, 망건, 관자, 노당줄, 철대, 파립, 갓근 뭐 이런 단어.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실제 써보지 않아서 이런 단어들이 낯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래서 뒤에 그림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배울 때 한 번 정도는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음에 또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하나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면요, 이제 해학적인 풍자가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해학적인 풍자, 즉 가난한데도 양반임을 의식해야 하면서 지금 이 체면치를 하려고 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양반의 허세와 가식이 들어갑니다. 가난하지만 이거는 챙기고 가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넣으면서 해학적인 풍자, 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풍자는 풍자지만 해학적인 풍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칠해라는 단어는 잘 손질해서 모양을 낸 겁니다, 여러분. 그 흥보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뜻인 거죠. 편자라는 건요, 여기 편자요, 망건을 졸라매기해서 아래 시울에 붙여 말총으로 좁고 두껍게 짠 띠입니다. 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자는 망건을 졸라매는 띠예요, 여러분. 좀 이따 그림으로 이제 볼게요, 선생님이랑. 망건은 뭡니까? 한 번도 지금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마에 밴드처럼, 그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마에 그 밴드처럼 묶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고요. 바풀은 이제 가풀인데 이제 바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잘못된 표기고요. 악여풀을 말하는 겁니다. 악여풀. 아셨죠? 예. 자,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자, 관자라는 게 있는데요. 관자도 이제 망건에 달아서 당줄을 꿰는 고리입니다. 고리. 단추 모양의 고리예요, 여러분. 끈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관자입니다, 여러분. 신분에 따라 뭐 다양한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관자가 뭘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신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노당줄이라는 건 노끈으로 된 당줄입니다. 노끈으로 된 줄이에요. 그러니까 망건에 달아가지고 상투에 동여매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노당줄이고요. 철대라는 건 갓 양태에 테두리에 둘러댄 태입니다. 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분 있죠. 이 그림의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바로 양태고요. 철대라는 거는 요 부분이 이제 양태인데, 이거 철대라는 건 요겁니다. 여기 끝에 테두리. 아셨죠? 요 자체가 뭐라고요? 양태고, 그 테두리를 이렇게 치는 걸 뭐라고 한다? 철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요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그림을 가져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갓이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총모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해. 요거랑 이랑 따로 만든다고 하네요. 총모자 있고 요 양태,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구성품인데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만들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양태는 이거다라는 거. 여기에서 요건 뭐다? 철대다, 이런 거. 예,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파립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뭡니까? 헤어지거나 찢어져서 못 쓰게 된 갓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요게 바로 파립입니다. 파립. 우리 허생전에 보면 잘 나왔었죠. 허생의 옷차림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갓근 같은 경우, 갓근은 이제 여기 나왔죠. 요 부분이 이제 갓근인데요. 갓에 다는 끈입니다, 여러분. 헝겊을 접거나 나무나 대나무, 뭐 이런
구슬 따위를 꿰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죠. 예, 이렇게. 또 실띠라는 거는 이제 실을 꼬아서 만든 띠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 페퍼파립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면 더 좋겠는데, 화생전에서도 이제 배우신 분들 아실 텐데, 이 페퍼파립이라는 건 뭐냐면 헤어진 옷과 부서진 가시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흥보의 옷차림, 요 단어를 한마디로 정하면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페퍼파립이라는 거. 요 장면이 바로 페퍼파립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림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상투하고 이제 여기 밴드 같이 여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망건입니다, 여러분. 망건. 망건을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요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은 아니죠. 예. 여기가 망건 당이라고 하고요. 요 아랫부분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자. 아셨죠? 요게 뭡니까? 당 줄이에요. 묶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 관자 여기 있죠. 관자 여기. 예, 여기에 관자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가 편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망건이 뭐냐 그러면은 모릅니다. 어디가 망건이고 어디가 가시고 어디가 관자인지 전혀 구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왕 배운 거 한 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호장의 말을 듣고 이제 매품을 팔기로 갔잖아요, 이 흥보가. 예, 안일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생겼죠. 여기서 걱정 어떤 거냐면 아전에게 해야 될 말투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암시를 하는 거냐면 당시의 신분제가 어떻습니까? 붕괴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허생전에도 그랬잖아요. 잔반, 몰락한 양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그 시기랑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분제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 그 배경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고민하는 그 갈등하는 흥보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환자를 빌려 가면서 양반의 체면을 막 생각하고 걱정하죠. 이런 게 바로 뭡니까? 해학적인 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장에게 양반의 체면을 차리고자 하는 양반의 그 허위의식인 거죠. 아셨죠? 예. 질청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길청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관아죠. 그러니까 군아. 거기서 구슬아치가 이제 구실아치, 벼슬아치죠. 이를 보던 곳입니다. 아셨죠? 예. 또 양도라는 말이 있고요. 전량, 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자라는 거는 황곡이라는 겁니다. 황곡. 조선시대에 사창에 저장했다가 봄에 구워줘서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거두던 일을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라는 거는요. 일정 기간 먹고 살아갈 양식입니다. 전량, 양식이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떨어졌다, 양식이. 자, 그래서 이런 장면 있죠. 이런 장면 어떨는지 하하 이런 장면들은 존대도 하대도 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 웃음으로 마무리하죠. 예. 호장하는 말이 박생원. 그랬을 때 이 박생원은 어떤 겁니까? 흥보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30냥 꼽아놓은 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장면은 뭡니까? 확실하게 그 돈이 정해졌다. 확실한 돈이다. 뭐 이런 얘기죠. 마삭이라는 거는 이제 말을 부리는 데 대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품이라는 거는 여기서 품 있죠. 삭을 받고 하는 일을 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호장이 흥보에게 매품팔이를 뭐한다? 권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죠? 부조리, 그렇죠? 이러한 사회가 많다. 부조리한 사회상이 만연돼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공핍한 시대상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 타고 할 것 없이 정강이 말 요 장면에서는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셨죠? 예. 흥보는 어떻습니까? 절박한 거죠.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성격 드러나죠. 흥보의 성격이. 그리고 신분보다는 돈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양반의 허위 의식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장면이 해학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페이지를 가시면요. 돈을 얻은 후 이제 자랑하러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흥보가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저 아전 거동을 보아라 하면서 자 판소리 언어적 특징이 났습니다. 뭐뭐 보아라 뭐 이런 장면. 청자가 이렇게 판소리를 구현할 때 그 장면을 청중에게 떠올리게 하는 언어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제 밖에 이제 조아라 하고 이제 나갔었죠. 흥보의 감정이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예, 이런 걸 볼 때
돈 타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장면에서는 돈에 대한 어떤 기쁨과 설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흥보의 심리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또 만일 돈을 못 보면 상강어륜이 끊어진다. 이런 장면들은 어떤 거냐면 유교적인 가치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러한 현실을 풍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의 현실적인 힘을 지시한 거고요. 예. 또 어깨를 내리우고 입을 빼고 하는 장면, 이런 장면에서는 흥보의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겁니까?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흥보처가 일어서서 흥보를 맞이하는 겁니다. 앉아 있으니까 지금 흥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인에게 처에게 호통과 질책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뭡니까? 가부장적인 흥보의 모습이 나타났죠. 권위적이고 이러한 점에서는 또 해악과 골개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악적인 풍자라고 하는데요. 돈을 벌자 권위적인 태도로 입장이 바뀝니다. 이 흥보가요. 당돌이 앉아 있냐 하면서 당돌은 어떨 때 쓰는다냐면 뭐 버릇이 없고 주제가 넘게 뭐 대바라지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한자는 이제 좌의부동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 곳에 꼼짝도 하지 않고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 있을 때, 이 장면일 때 이제 좌의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보가 흥보 마누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있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돈을 보고 기뻐하죠. 흥보하고 그 처가 부부가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돈 타령도 이제 쭉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장적인 문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흥보마누라 나온다, 흥보마누라 나온다. 이제 기세가 등등하고 의기양양한 우리 흥보의 모습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이제 동일한 어구가 막 반복되죠. 여기서 예. 리듬감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자, 맹상군이란 말은요.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소유했던 중국 춘추 시대의 제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이 중시되는 현실이고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적 가치관을 팽배해 있었던 사실, 이 당시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대상을 구체한 부분이 바로 이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생살직원이라는 말은 부귀공명이란 말. 생살직원은 뭐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돈이. 그리고 부귀공명 우리 많이 아시죠? 재산 많고 지위가 높고 공을 세워서 이름을 막 떨치는 뭐 이런 것이 부귀공명입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 안일이 보실까요? 돈의 출처를 알고 이제 어때요? 깜짝 놀라죠. 누가? 흥보처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먹이죠. 이제 돈을 얻어와서 죽을 누구름하게, 이 누구름하게라는 단어, 이건 뭡니까? 약간 묽게, 먹기 좋도록 눅눅하고 묽게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면서 고자빠기 잠이 나오는데, 고자빠기 잠은 이제 나무를 베어낸 뒤 남은 밑동처럼 꼿꼿이 앉아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이 좁기 때문에 누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족 후죽국 내리듯, 이 말은 세족을 풀 때 이제 물 떨어지듯이 이제 그렇게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사학으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이제 고기죽을 끓여 먹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돈인지 좀 압시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의 출처를 지금 캐묻는 겁니다. 흥보 마누라가요. 또 병영 영문 했을 때 이 병영이라는 것과 영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져왔는데, 병영이라는 건요, 군대가 이제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영이나 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문은 그 병영의 문이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의 기강이 무너진 당시 현실입니다. 이제 결국 뭐냐면 매품을 파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게 진짜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매품 파리로 피해 가잖아요, 법을. 그러니까 법의 기강이 무너진 거죠. 아셨죠? 예. 또 흥부 마누라가 깜짝 놀라며 소중한 가장이 매품 팔아 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못 봤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겼고요. 이 고금천지란다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런 단어들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섯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6번 흥보의 매품을 말리는 흥보천인데요. 예, 진양조입니다. 진양조. 관용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인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득의 효과. 그러니까 흥보의 처가 흥보를 말리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바로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가지 말라고 계속 외치죠.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면서 리듬을 형성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천불생 무록지니요 지부장 무명지초다. 이 말은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녹봉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뭔가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어구를 인용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매품팔이를 하려고 하는 누구? 흥보를 만류하려는 겁니다. 만류. 아셨죠? 네. 설득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대꾸법과 풍유법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 이거 뭡니까? 두 번째죠. 매품팔이 하는 흥보를 만류하는 장면이죠.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갈 방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이죠, 속담. 풍유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궁하면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흥보의 마누라가 흥보를 만류하면서 쓴 속담을 이용해서 말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설마 죽겠습니까? 곤장 한 대 맞고 골병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품팔이하는 흥보를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만류하는 근거로 삼은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흥보의 처가 흥보를 말리는 그러한 세 가지 패턴, 세 가지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철이 없는 자식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철없는 아이들. 흥보 아들놈들이 뭡니까? 아버지가 매 맞으러 가는데 뭐라 그래요? 떡 한 보따리 사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악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자에게 뭘 줘요? 웃음을 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거의 모양 나오잖아요. 아들을 갖다가 거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덟 번째 보실까요? 중몰이 매품팔로 떠나는 흥보의 신세가 한탄입니다. 한탄. 그러니까 신세자탄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품팔이가 그만큼 현실적으로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 장면, 이거는 뭡니까?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흥보가. 아셨죠? 또 대장기와 숙정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장기라는 거는 군영에 가면 대장이 군대를 지할 때 쓰는 군기 깃발입니다. 깃발. 아셨죠? 숙정패라는 건요, 군령으로 만약에 사형을 집행할 때 주변 사람들 떠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패를 세운 겁니다. 나무 패.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굴로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굴로사령은 이제 굴레사령입니다. 원래 한자로. 이게 이제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굴로사령이. 그래서 각 관하에서 심부름하거나 군대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았던, 또 벌벌 떨면 이제 흥보가 들어가죠. 숱한 사람이다. 숱하다는 얘기는 순박하고 어리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직접 제시한 말입니다. 아셨죠? 벌벌 떨며 들어간다라는 말은 매를 맞기 직전에 이 흥보의 두려운 심리, 공포감이죠. 공포감. 그거를 행동을 통해서 뭐한다? 간접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아홉 번째. 꾀수 애비에게 매품팔이를 빼앗겼어요. 흥보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흥보가 산문관에 들어서, 이 산문이라는 거는 이제 관청 앞에 세운 세 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백량 번다. 나도 벌기 좀 까고 엎어져 볼까? 뭐 이런 장면. 이거 흥부의 이 숱한 성격이 직접 나온 거죠. 지금 숱한 성격. 여기 나오는 숱한 성격. 그리고 나도 벌기 좀 까고 엎어볼까? 죄인을 매품팔이로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학적인 장면이에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걸 해학적인 풍자라고 하고요. 어리숙한 양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풍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학적인 풍자 지금 번호 선생님이 매겼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또 매맞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배금주의 현실을 풍자하는 거고요. 아셨죠? 예. 또 볼기를 까고 이제 엎드렸잖아요. 그때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그러는데 이 볼기부터 까고 들어가는 흥부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해학적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인물을 희화한 겁니다. 또 볼기전이란 말은 볼기를 파는 가게입니다. 이 전이라는 건 가게예요, 가게. 예. 당신 고라쏘라는 말을 하죠. 사령이 흥보가 매품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뺏겼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매품팔이를. 예.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긴데요. 자, 보실까요? 골타니, 응?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라. 이거 언어 유희죠. 이제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중요합니다. 이 언어 유희가 나오면은 조금 긴장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키가 구척이고 방울눈에 기운 좋습니다. 이건 뭐 꾀수 애비의 그 외양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발등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서 하는 행위를 발등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렴치한 이 꾀수애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인물의 그 모렴치성, 또 허탈하겠죠. 흥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시 민중들의 이런 피폐한 삶을 이러한 그 사건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10번째는 뭐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흥보와 남편을 걱정하는 흥보의 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번수는 이제 당직에 서는 사령들 얘기하는 거고요. 손재라는 단어는 재물 잃을 운수다라는 얘기고, 이 지경이 웬일이냐 하면서 빼앗긴 그 매품팔이의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흥보가요. 그러면서 가난한 신세 타령하죠. 그래서 예, 신세를 한탄합니다. 주로 이제 한탄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흥보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흥보의 처는 어떻습니까? 단을 세우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쌓아 올린 터를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겁니다. 맞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11번을 보실까요? 남편을 맞이하는 흥보처와 자신의 처를 구박하는 흥보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 상처가 옆편내 죽은 것이고, 이런 장면에서는 뭐니까 상처가 옆편내,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라고 하는 거 봐서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그러니까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만든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 다친 상처와 이 처가 상을 당했다라는 단어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동음이어를 써서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유망스럽게 옆편내가 밤새도록 울더니 인사불성 송아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죠. 그러니까 매품 팔지 못한 일을 아내에게 뭐요 화풀이 하고 있네요. 화풀이. 그러니까 원망을 갖다가 아내에게 하네요. 그렇죠? 예. 몹쓸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인사불성이란 말은요. 제 몸에 벌어진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시죠? 새 아들은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흥부마다는 근데 좋다고 하죠. 이건 뭡니까? 돈보다는 남편의 안위, 남편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건강을 더 생각하는 그런 좋은 아내네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죠. 결국 흥보초의 모습이 잘 나타났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어휘가 반복되고 영탄법이 쓰이면서 굉장히 리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법, 어찌하니 즐거운가 서리법과 영탄법이 쓰였고요. 마지막에 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보니까 이 흥보처는 긍정적인 가치관,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긴 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